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 기반의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실제를 강의할 D&I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되게 많이 어렵죠? 말도 길고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융합교육 이렇게 있는데 어쨌건 지금 빅데이터하고 특히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추세가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AI 중점고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AI,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난이도라든가 학문적인 어떤 그런 깊이의 내용들이 꽤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해가지고 이걸 다 처리하기는 아마 어려우니까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은 데이터 기반의 AI 이해, 그 다음에 교육과 사례, 그 다음에 AI 쪽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AI 교육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융합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3쪽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AI 융합 교육 세 가지 요소이긴 한데 사례를 먼저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은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네. 네. 뭐죠? 촛불. 예.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촛불 집회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자, 요 지금 사진의 날짜는 여기 자료에 보신 것처럼 2016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흔히 당시 아마 기억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촛불 집회가 매주 주말마다 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최 측하고 경찰 측하고 집회가 끝나는 날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언론 보도에 주최 측 참가자 수 몇 명, 경찰 측 몇 명하고 이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갭을 가지고 굉장히 매스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때 지금 11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던 아마 그때 100만 명을 넘었다 안 넘었다가 꽤 큰 이슈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주최 측은 많이 말하고 싶나요? 경찰 측은 많이 말하고 싶나요? 주최 측이 많이 몰렸다. 네, 주최 측은 행사를 주최. 성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가급적이면 많이 말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 쪽은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숫자를 작게 말하는 뭐 이런 약간의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 말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전개됐냐 하면은 주최 측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얘기했고 경찰은 26만 명 거의 4배, 5배 정도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를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계신 곳, 지금 저희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원래는 직접 만나 뵙고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못 돼가지고 영상을 지금 저희 회의실에서 지금 찍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여기 수업을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계신 곳을 여러분들 통신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서울에 지금 장암 저기 청계천에 있는데 우리 지금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서 제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잘 더듬어 보면은 당시 11월 둘째 주 광화문에 촛불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회사 그분들이 참가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통신회사에서 이분이 광화문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통신 데이터에서
CDR이라고 하는 건데 마침 또 이번에 이태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잘 정리가 돼서 워낙에 의료계에서라든가 전 국민들의 도움으로 코로나를 잘 진정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연휴 동안에 이태원 사건이 터졌죠. 이태원에 뭐 클럽에 놀러 갔다 안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갔다 오신 분들이 빨리 선별진료소에 가가지고서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거부감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에서 통신 3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경찰청과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통화 3사의 기지국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1,800명 정도의 숫자를 당시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태원 클럽 인근에 있었던 분들의 30분 이상 머물렀던 분들을 찾아내서 그 1,800명한테 서울시에서 일자의 문자를 보내고 익명 처리를 해줄 테니 선별진료소 가서 꼭 받으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최근에 사례로 나왔던 것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1,800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클럽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실은 몰랐을 텐데 뭐 그 인근에 주점도 갔던 분도 있었고 지역 주민 중에서도 아마 편의점에서 편맥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까지 아마 다 포함됐을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는 클럽 5군데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분들을 또 490명 정도를 다시 또 찾아냈어요. 이분들은 정확하죠.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같이 동행 인원이 누구였는지까지 아마 안다면은 꽤 많은 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 이런 작업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우리 또 이 국민들이 다니는 모든 행위와 행적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거의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사이즈는 뭐 예상하듯이 굉장히 큰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빅데이터는 개인 정보들을 워낙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은 부정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은 국가정책의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뭐 국수사과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본 교육과정, 교과과정 이외에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AI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된다면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쭉 교육된다면은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도 만들 수 있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이 AI 중점고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 정책을 만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가 뭔지,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서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여기 광화문에 쭉 가는데 경찰에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촛불을 다 샜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여기 평수에 앉아 있을 때는 1평에 몇 명 앉아 있을 거고 서 있으면 몇 명 서 있을 거고 앉아 있을 때하고 섰을 때하고 얼마나 더 인원이 많을까요? 서 있을 때, 그렇죠. 서 있을 때가 더. 아마 코로나였으면 이때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집회 금지하고 있어요. 못하는 상황인데 이 당시는 이제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지를 경찰은 다 셌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논쟁이 있고 나서 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광화문에 가신 분들은 어쨌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갔을 거고 그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 어떻게 파악되냐 전철 타면은 여러분들 교통카드 다 이용하시죠? 교통카드를 탄 곳은 어딘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일날 11월 둘째 주 토요일날
광화문 인근역에 내린 사람 또는 탄 사람이 총 몇 명인지를 숫자를 셌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보더니 광화문 인근에 총 12개 역에서 하차 이런 걸 셌더니 촛불 집회 당일날이 86만 명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의견이나 논리, 주장 이게 아니죠. 그렇죠. 데이터.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 자, 사실 앞에서는 아무도 갑론을박이 불가능하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강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이 거대한 데이터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서 86만 명을 산출해냈을까? 이거를 산출해내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을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기반되어 있는 사회 현상, 그 상황을 이해해서 그래서 광화문 인근의 12개의 전철역에 그 시간에 내린 숫자 이런 것들이 논리들을 만들면은 86만 명을 집계하는 로직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로직들을 아주 과학화시켜서 한다면은 그게 워낙 큰 데이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과학적으로 작업하려면은 인공지능 같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측면하고 AI라고 하는 측면들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겼었는데 그 안에서 알파고가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예. 그렇지만 이세돌이가 바둑 한 점 났을 때 알파고가 바로 거기다 딱 뒀을 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연산 과정들을 겪었었고 그리고 과거에 수도 없는 수만 가지의 기보를 바둑의 그런 기록들을 다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이세돌이가 놓은 바둑에 그 다음을 어떤 수를 두는 게 제일 좋을지를 찾아내는 과정.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겠죠. 예. 프로 뭐 구단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알파고는 그 다음을 어디다 놓겠다고 했을 거예요. 이 속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대학생들한테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AI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 영역에서 AI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확대돼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화문 인근의 12개 역인데 실은 그 당시에 보시면은 광화문 인근 역에서만 내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서도 내렸냐면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버스 타고 서울역 앞에 집결해서 오시고 대학생들은 보니까 해화동 대학로에서 미리 만나가지고 쭉 같이 오시고 뭐 이랬던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딱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하철 이외로 오신 분들도 또 쭉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정 작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전체 이동 인구 중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보니까 대강의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39%다라고 해서 여기 39%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당시에 집회 추산하는 참가자 수는 132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경찰 쪽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직접 셌다. 앉았을 때 몇 명, 섰을 때 몇 명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당시에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찰 측은 이래서 이 이후부터는 내부적으로 숫자만 추산할 뿐이지 공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들도 봤었습니다. 자, 이로부터 서울시에서 교통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3, 4일 정도 있다가 통신 3사에서 또 발표를 합니다. 통신 3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아까 이태원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통신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교통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할 필요 없고 정확한 팩트로 그 기지국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정확히 셌기 때문에 통신 3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숫자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사회적 큰 이슈에서 갑론을박 주장과 의견과 막 내가지고 막 시끌시끌했던 것들을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기반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실제 팩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사례를 볼 때는 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안 들어갔죠. 복잡한 이론도 들어가지 않고 다만 데이터를 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 세 가지고 만들었던 이런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려운 통계 기법을 거치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일반인의 상식만 가지면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적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첫 번째 사례에서 꽤 시간을 지금 제가 많이 보냈는데요. 뒤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이론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일단 사례 중심으로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돌아가서 이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굉장히 긴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융합교육 이렇게 말했던 이 내용을 이제 아까 사례를 통해서 다시 재조립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 어떤 예지력을 추출해 나가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처럼 컴퓨터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고 같은 경우들. 저희 D&I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은 모태가 됐던 D&I 컨설팅이라고 하는 마케팅 컨설팅 전문 회사로 한 28년 정도의 이런 업무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AI 기반의 마케팅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LG U+라든가 홈앤쇼핑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가 이세돌이 한 수를 낳았을 때 아주 빠른 시간에 그 다음 수를 뭘 놓을 것인지 이를 찾아나가는 그 기법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알고리즘과 굉장히 빠른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주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합교육입니다. 융합교육은 뭘까요? 요즘 융합이라는 말 많이 쓰죠. 융합. 네. 융합한다. 그럼 뭐 이렇게 합친다. 자, 과거 것과 현재 것을 합친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뭔가를 합친다. 네, 지금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의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효율,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글로벌화됐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거대한 시장주의의 경제 흐름이 지금 다 중간중간에 다 맥이 끊겨서 많은 부정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요인도 꽤 많죠. 비행기들이 거의 못 뜨고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유값이 서울시에는 900원대까지 떨어진 지수도 있었는데 원유값이 또 하락하고 비행기들이 거의 못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기존에 굉장히 시장의 효율 중심으로 운영됐던 사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대재난 같은 경우를 만났지만은 이걸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다시 사회가 재편되는 모습 아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봤을 때는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중에 특히 과학, 기술 이런 교과 수업들이 실은 새롭게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주 하이테크의 기법들이 결합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우리는 융합의 교육의 융합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융합 교육이라고 해서 오늘 강의 주제 세 가지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융합 교육. 그래서 저희가 D&I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런 융합 교육의 사례로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수업,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랩, D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1년 반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AI 중점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이런 곳들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를 어떤 식으로 교육해서 기존 교육의 장단점을 잘 보완하고 새로운 이런 기법들을 융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기초는 데이터 사이언스.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볼 때는 예,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즉 사실 기반의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예,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가 볼 때 가장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 기존 것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융합의 방식 융합의 관점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AI 좀 유감스럽게 AI 중점고 그랬을 때 조금 그런데 AI 중점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AI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하이 스피드 고성능의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AI가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까지는 아직은 소개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한 AI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교육 과정에 잘 녹여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안에다도 이런 사례들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쉽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발굴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아마 이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중점고의 큰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AI 융합 교육을 위한 필수 교과 체제. 뭐 많이 설명됐을까? 맨 위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컨설팅 쪽에, 뭐 저희 D&I 쪽에 관련된 컨설턴트들은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초급자부터 상당히 고급 수준까지 이른 분들이 일반 대기업에서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이제 바로 아래쪽에 전통적 통계라고 하는 것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하고 인공지능은 아마 여러분들 통계학도 실은 수학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통계학을 다루긴 했겠지만 과거에는 통계력이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때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통계학 그중에 특히 응용 통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AI는 기존 통계적 방법들을 컴퓨팅 파워랑 연결시켜서 나오는 인공지능적 방법이라고 가지고서 우리는 기존 통계 그 다음에 AI 이렇게 두 개를 동전의 앞뒷면으로 이것도 융합의 관점으로 볼 수가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요 두 번째 레이어가 있을 것 같고 요 밑에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맨 아래 아까 촛불 집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지국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교통카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송 분담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소싱, 뭐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면은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왜냐면 워낙 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베이스 엔진, 뭐 오라클이라든가, 뭐 IBM DB2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엔진, SQL이라든가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식들은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CS, R, 파이썬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영역들이 아마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나올 거고 제일 윗단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꼭 여기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전체를 어느 정도 이것저것 분야들을 요소들을 같이 다룰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쪽 아래쪽이 강하고 어떤 분은 엔지니어링 쪽이 강하고 어떤 분은 IT 쪽이 강하고 어떤 분은 통계 쪽이 강하고 모델링 쪽이 강하고 이렇게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전체를 아울러서 데이터 사이언스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뭐 여러 세계적인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020년, 2030년이 되면은 앞으로 30년 정도가 지나면은 모든 직업의 4명 중에 1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된다.
그럼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시키면은 요 아이들이 향후 10년 정도 사회 진출했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그런 직업군의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2030년까지도 안 가고 아마 그 전에 그럴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이쪽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아까 촛불 사례 말고 옷 쪽에 보시면은 꽤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도 되고 했던 사례인데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라는 걸 운영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심야버스는 주로 누가 탈까요?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술 먹고 늦게 야근하는 늦게 야근하는 사람. 네.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말해서 심야 시간의 교통 약자들. 그렇죠? 예, 돈이 많으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되죠. 근데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그리고 심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런 분들. 기사님들. 어떤 기사님들이죠? 되게까지 버스랑 전철 운전하시는. 예. 이 답을 먼저 미리 말하면 좀 곤란한데 실제 우리가 심야 버스를 누가 주로 탈 거냐고 생각하면은 뭐 늦게까지 술 먹고 집에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약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늦게까지 술 마시면은 택시 말고 버스 타집니까? 버스 15분에 온다 그럼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예, 못 기다립니다. 예. 그냥 이러다가 자 심야 버스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많은 정책자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왜 냈을까요? 어떤 게 부정적일까? 심야 버스를 운행하면은 탈 사람이 별로 없다. 탈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뭐 탈 사람은 좀 있을 것도 같긴 하죠. 운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주치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타가지고 토하고 안전사고 나고 되게 위험하죠.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아. 수익성이 안 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택시 회사들이 반대가 있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것들은 돈으로 하면 되죠. 택시하고 이해관계는 돈으로 해결하고, 그렇죠. 수익성 안 나는 것도 공영버스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지금 지하철도 다 공영이고 다 적자죠.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심야 시간에 교통 약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건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치자들이 탔다가 뭐 이렇게 뭐 토한 것까지 괜찮은데 사고 나서 안전사고, 그러다 사망이라도 뭐 큰 사건 나면은 이거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이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탈까 안 탈까 했더니 술 취한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의 타지 않았답니다. 그럼 주로 누가 탔을까? 밤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 누구죠?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자영업자들? 어떤 자영업자? 식당, 술집 종사자들?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물건 떼다가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은 대부분 카풀로 지역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한 대 세워놓고 타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그런 분들도 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는 재수생, 공시생, 그렇죠? 이런 청년들도 심야 버스를 많이 이용을. 놀라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하철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다음 지하철 끝나고 나서야 청소가 가능한 지하철 청소. 그다음에 서울시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사람 없을 때 도로 청소하시는 청소원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 이런 일들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이 오히려 교통약자가 생각보다 많았다. 등잔빛이 얻었던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그분들에게 큰 반향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타신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좋은 일 했네.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심야버스는 지금 적자도 아니고 굉장히 수익성도 손해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꽤 유명한 사례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때 심야버스를 만들 때 꽤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심야버스를 출발시킬 건가. 되게 심야버스는 말 그대로 심야 11시 반 12시에 출발하는 버스들 몇 시까지 새벽 서너 시 한 새벽 8시까지 다니는 버스들인데 이 심야버스를 사람이 없는 곳에 심야버스 출발시키면은 사람이 안 타겠죠. 네. 그럼 어느 지역에서 심야버스를 출발시킬까? 종착지? 차고지? 시작점. 통신량이 많았네. 통신량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태원? 강남. 강남역? 자,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이제 출력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 이 서울시 지도죠? 빨갛게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진한 빨간색이 주로 서울시의 밤 11시, 12시 이거를 1분 단위로 계속 이 칼라를 만들어가지고 밤 시간에 어디에서 통화량이 많은지. 여기 지금 강남역 사거리고 여기 신사역 쪽 정도가 될 거고, 그렇죠? 이태원 여기 어디 있겠네요. 여기 이태원 정도 될 거고. 여기 지금 천호동. 여기 지금 있네요. 여기. 어딜까요? 거기에 있죠. 종각. 시청 종각. 여기 홍대 있죠? 자, 이런 곳들이 이건 지금 굉장히 큰 영역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걸 아주 세밀하게 잡아서 지도 전체를 놓고서 한 25m, 50m로 잡으면은 굉장히 많은 정확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빨간 점이 진한 곳에서 심야버스를 출발시키면은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즉 물고기 마리수가 많은 곳에다가 낚시를 드린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 알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출발점을 만들고. 그럼 이 출발점에서 그러면 이 노선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노선은 강남역에서 밤 11시 막 지나서 전철 타신 분이 어디로 갔는지 상계동에 가는 사람이 몇 명. 그 다음에 저기 천호동 지나서 명일동 간 사람이 몇 명. 이런 숫자들도 알 수 있죠.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죠? 아까 촛불 집회, 광화문 인근의 12개 전철역, 교통카드를 보면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몇 명씩 타고 내리는지, 그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심야 때 되면, 밤 늦은 시간 되면은 어디서 어딘 지역으로 몇 명씩 이동하는지를 일정 기간에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노선을 강남역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압구정을 지나가지고 동대문으로 해가지고 상계동 가는 노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 노선표들입니다. N16번 버스는 온수역에서부터 도봉역까지를 왕복하는데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만든 노선들을 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지금 수익성 문제 고민할 때 일명 직방이죠. 어디서 사람이 많이 탈지, 탄 사람이 어디서 내릴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만들었어요. 아주 놀라운. 자, AI 관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더 훌륭했어요. 누가 탔어요? 서울시의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서울시의 지하철, 버스, 청소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도 땡큐지만은 이런 분들이 특히 어려운 심야 시간의 교통 약자인데 이런 분들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꽤 재밌는 사례. 자,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들어가진 않았죠. 그냥 우리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우리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교육과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을 붙이고 가치를 붙였더니 이런 내용들이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으로 집어넣는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저희가 AI 중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들로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예, 잠깐 휴식하고 지금 나와 있는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휴식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